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치주질환을 치주과 전문의로서 치주질환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지? 왜 이런 다른 양상을 보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들으면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이게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아직 간단하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비어러티라든가 뭐 스테이징 그레이딩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페리임플란트 헬스 건강한 상태, 그다음 뮤코사이티스, 주위염, 그러니까 주위 점막염, 주위염, 그다음에 뭐 하드 티슈나 소프트 티슈 부족 뭐 이렇게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치주염이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는 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류가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우선 임플란트 주위염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료의 개념은 모두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임플란트와 그러니까 치주 치료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치료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의 특징을 이해하면 주위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높아지고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치료 방향도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유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되죠.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치은염,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되고요. 주위 골파계까지 일어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인 요소로는 치태, 세균막,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바이오필름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치주염에도 문제가 되고 임플란트에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셔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가서 골치 아픈 일을 막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치주질환이 있었던 거, 여부, 예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을 포함한 호스펙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체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치주염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적으로도 치주염의 원인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치주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가 있었던 환자는 골 흡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염 치료 관리가 잘 되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도 잘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꼭 이렇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꼭 이렇다고만 하지는 않고 어떤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원인균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감염으로 나타내는 균들이 임플란트 실패에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연구인데 그리고 그 아래 세균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세균들은 치주 원인균과 같이 나타나는 균들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치료에는 당장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균에 각각에 맞춰서 타겟으로 하는 치료는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원인균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균들은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흡연은 확실히 임플란트 주위염에 유의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음주는 흡연보다도 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적은 음주는 사실 연관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 논문도 꽤 있습니다. 흡연은 이런 시스테마틱 리뷰 이런 데서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다 유의한 요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는 가능한 한 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연 자체도 사실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한두 번 그러니까 원래 피시던 분이 금연한다고 해서 확 좋아진 성공률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유의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원래부터 안 피는 게 좋지만 흡연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치주질환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원래 심한 경우, 플락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 메인터넌스도 안 되고 흡연 담배가 있다든가 이것도 뭐 인원 클리시브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거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이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치아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지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치료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아와 임플란트부터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 볼까요? 딱 봐도 다른데 겉으로는 똑같죠. 환자분들이 보기엔 더 똑같지만 일단 보철물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스크류 혹은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 고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갭이 생기죠. 그리고 치아가 시멘트물로 둘러싸여 있는, 루트 부분이 둘러싸여 있는 매끈한 표면인 거에 반해서 서피스를 갖고 있다는 점, 특수한 표면 처리한 서피스, 그 다음에 나사선이 있다는 점, 이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치아 모양과는 다른 모양을 가진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원래는 치아에 나타날 수 없는 다른 양상의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원래 없었을 텐데 생기는 것들이 이제 치주질환 관련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 형태 중에서 다음 세 가지로 인해서 임플란트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피치,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있는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머전스 프로파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의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 결국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공적 보철 구조, 보철적,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물학적 그리고 보철적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포르셀린 치핑, 그 다음에 스크류 루즈닝, 시멘트 로스, 이게 시스템에 따라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오히려 랩넌트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스크류 혹은 어버트먼트, 픽스처의 파절이라든가 액세스홀 레진이 로스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자체로도 보철 합병증이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조직도 치아와 좀 다르죠. 치아와 달리 바이올로직 어데이전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부착이라는 게 아무래도 치아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생물학적 배리어를 갖고 있고요. 치주인대가 없고, 치아와 달리 크라운 대비 작은 크기의 픽처로 인해서 파필라 공간이 또 넓게 나타나는 단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플란트와 보철물 사이의 마이크로 갭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치아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요쪽 부분인데요. 임플란트와 위에 보철 부분이, 이 부분이 보면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서 세균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플랫폼 스위치 형태의 임플란트가 익스터널 타입보다는 마이크로 갭이 좀 적고요. 요즘에 사실 익스터널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아까보다 좀 위에 부분이죠. 보철 부분만, 보철 어버트먼트 사이에, 크라운과 어버트먼트 사이의 갭은 물론 크라운을 한 치아에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이게 깊이 심겨지거나 아니면 잇몸, 보통 치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치아의 크라운에 비해서 좀 더 그쪽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나온 픽스처랑 어버트먼트 사이의 갭보다 훨씬 큰데요. 얼추 20에서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갭이 잇몸에 묻힐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에 당연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먼저 나타나겠죠. 이런 세균이 살 수 있는 공간들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균들이 있으면 이제 생물학적 폭경은 다 기억하시죠. 치아에서 어느 정도 CT와 에피셀리움이 거리를 둬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폭경은 세균들이 있으면 몸이 방어하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런 대략적인 생물학적 폭경을 보여주는 여러 논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면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프트 티슈 실 정도로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치아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에 갭이 있게 되면 그 갭과의 거리가 나타나면서 익스터널 타입인 경우인데, 이런 소셜라이제이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셜라이제이션이 생깁니다. 이 접시 모형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대표적인 생물학적 폭경이 소프트 티슈 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익스터널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사이의 이 틈으로 인해서 갭이 형성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뼈가 형성이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 임플란트 표면 러프 서피스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사선 같이 스레드 일부분을 포함하는 소설라이제이션 이런 둥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브렉슨의 성공 기준을 보면 이 익스터널 타입인 경우에는 첫 해에 어느 정도 녹는 것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대부분 요즘에 플랫폼 스위칭된 이런 임플란트 인터널 타입을 쓰잖아요. 이제 모스 테이퍼 형태로 들어가서 이 갭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이 바깥쪽보다 안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수직적 원래는 위아래로 높이가 있을 이 생물학적 폭경을 수평적으로 변화시켜서 골파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뭐 골이 형성된다 이런 논문도 꽤 있죠. 실제로도 제가 유지함에 있어서도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골 파괴가 없어지는데 확실히 유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각 임플란트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US 이게 말하는 익스터널 타입인 경우에는 골파괴 양상에선 불리하겠지만요. 아무래도 보철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유리한 면이 있죠. 어버트먼트 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SS 타입의 이런 트랜스 뮤코잘 타입인 경우에는 고를 수도 없고 보철 정도로 안정적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GBR에 있어서는 불리하고요. TS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 많이 나와 있고 있는 뭐 픽스처의 티어링이라든가 아니면 파절 같은 거는 대부분 TS 타입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적절한 경우를 생각하고 그 생물학적 폭경이나 갭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인데요. 이 연조직 부착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치아는 확실히 수직적으로 파이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착이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수평적으로 이게 파이버가 수평적으로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 사진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사진을 보면은 임플란트 표면에 수평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결체 조직 내 파이버들이 치아와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골 파괴가 됐을 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제가 좀 그림으로 좀 잠깐 그려본 게 있습니다. 치아와 달리 좀 잘 그리진 않았는데요. 이게 그나마 좀 또 다시 잘 그리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치아와 달리 임플란트 스레드 표면 특성상 한 곳이 오염되면 전체적으로 오염되고 파이버 주행 상태 때문에 방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폭경 등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치아인 경우에는 이 앵귤라 디펙트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디펙트 생길 때 여기서 치석이 쌓이면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 제거가 잘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만 되고 여기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녹고요. 파이버들이 이 부위가 부착 부위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팍팍팍 녹아요. 더 많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녹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녹고 끝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게 좀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보신 분이시라면 이런 디펙트 형태는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증리 하나로 사진 찍어 놓은 것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6번 임플란트 부위인데요. 다른 개인 병원에서 식립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의뢰되어서 오셨습니다. 네, 61세 남한이셨는데 그냥 흔들렸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면 끝부분이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동요도 때문에 오시기도 했고 사실 조금만 붙어 있어도 환자분들이 아픈지도 모르시죠. 잇몸이 좀 피가 많이 난다 혹은 뭔가 불편하다 정도지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는 끝부분만 잡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광범위한 염증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힐링시키지는 않았고요. 임플란트가 나중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잇몸을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 임플란트 주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염증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트래핀버그를 이렇게 제거한 것처럼 실린더 형태의 디펙트 형태를 보이는데
이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들은 사실은 지금 임플란트가 쏙 빠져나온 것처럼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 주위의 조직을, 염증 조직 제거하는 거는 그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섞여 있어서요. 조직을 제거할 때 굉장히 질기게 여러 번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지금은 임플란트가 쏙 빠진 것처럼 이 부분이 제거가 이렇게 링처럼 슉 나와요. 이건 임플란트 주위염의 특성입니다. 아까 나온 이 샤피스 파이버가 예를 들면 알비올라 본하고 치아의 시멘툼에 박혀 있는 그런 수직적인 파이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쉽게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거했고요. 플랫만 예쁘게 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아무래도 힐링 포텐셜은 보통 2mm 정도를 보잖아요. 그래서 2mm 이상은 훨씬 크기 때문에 저게 한 8mm 정도 될 텐데, 그래서 너무 커서 추후 임플란트를 위해서 고리식을 해주고요. 제노그래프트 넣어주고 콜라겐의 형태의 멤브레인을 덮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직후에 어느 정도 아직 디펙트가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또 5개월 뒤에 어느 정도 뼈가 찬 것을 확인한 다음에 7개월째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이렇게까지 기다리기 쉽지는 않은데 임플란트를 제거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다려더라도 환자분이 잘 받아들이셨고 그 정도 좋았고요. 그 다음 3개월 후에 보철을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뼈가 잘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 표면은 파이버들이 붙어있는 형태여서 이 파이버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 어셀룰라 시멘툼인데 여기 보실 수 있고요. 치료 후에는 보통 오른쪽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이 치아의 이 표면이 긁어냈을 때, 이거 왼쪽은 스케일러만 썼을 때, 초음파 스케일러만 썼을 때 나타나는 게 뭐 이게 긁힌 자국이 많죠. 그 말씀드린 김에 스케일러가 환자분이 이것 때문에 뭐 치아 망가질까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스케일러로는 치아에 이런 기스 정도 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막 긁어내면 파괴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스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에나멜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래서 치료 후에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루트 플래닝을 해줘서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루트 플래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멘툼에 대한 논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생을 위해서는 디지즈드 부분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표면 처리 정도만 해서 저는 재생을 노리는 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치아 표면을 갖고 있는 것과 반대로 임플란트는 표면 거칠기가 있어요. 이거는 뼈랑 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스무스 서피스 자체가 임플란트, 그러니까 옛날에 말한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이 보셨잖아요. 물론 결국 붙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성공률에서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는 워낙 유리하지만 처음에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표면은 이게 치주치료와 달리 임플란트 처치를 좀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다음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임플란트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러프니스가 얼마나 돼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AU 컨센서스에서 2009년에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moderately rough surface가 가장 뼈가 잘 붙는다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요즘에 많이 하는 SLA 서피스를 포함해서 이 임플란트는 당연하게도 이 정도 거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 대부분의 픽처는 이 SLA 표면을 갖고 있잖아요. 이 표면은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제 블래스트 크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피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기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이거를 금속이니까 긁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긁어낸다 하더라도 불규칙하게 긁어낼 가능성이 있고 물론 버로 갈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균이 잘 붙고 뭐 뼈도 오스티오블라스트가 잘 붙듯이 세균도 잘 붙고요. 큐렛이나 스케일러만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디자인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가져왔는데 뭐 프리알렛이나 자이브 그다음 저는 엔도포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엔도포어는 사실 예전에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서 또 새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엔도포어도 결국에는 뼈 붙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나중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는 확실합니다. 뭐 쉽게 큐렛이나 루트 플래닝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뭐 그래 이것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면의 오염 제거를 위해서 치아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초음파 스케일러, 그리고 티타늄 혹은 플라스틱 큐렛, 월뷴 레이저, 뭐 여기 물방울 레이저 혹은 뭐 에어플로우, 그다음 엔진을 이용해 벌을 이용해서 뭐 여기 보시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브러쉬들, 이 로우 엔진에 연결하는 바들,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케미컬한 항생제를 써준다는 국소 송달제나 뭐 젤 타입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디컨테미네이션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치주 질환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표면 처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죠. 이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할 그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주 관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보시면 16번, 26번 2009년의 초진 사진인데요. 보면은 물론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결국에는 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치아 상태지만 2022년 사진이에요. 13년 지난 사진인데 12년이 지난 사진인데 16번, 26번 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뼈를 유지합니다. 아까 빠졌던 부위는 임플란트인데 거기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이렇게 롱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환자 중에서 물론 발치한 환자도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치아 자체가 치질도 좀 불리한 면도 있고 그래서 발치도 많지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좀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물론 훨씬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초진 사진인데 잇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고요. 여기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깊게 있는데 이 부분도 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 후의 사진인데요. 이제 위에도 임플란트 다 해서 잘 유지되고 있고요. 6년이면 2015년인데 지금 그 이후에도 사진 찍었는데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와서 스케일링 계속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도 굉장히 잘 됐었고 그래서 꽉 차서 오히려 이제 이게 환자분한테 인커리지가 돼서 더더욱 더 오시게 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정리하자면 결국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게 치아하고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차이점들이 치아와 다르게 임플란트 주위염 가능성이 높고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 치료를 어렵게 하고 유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는 우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스의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인데요. 최장 11년간 팔로우업한 임플란트 하나하나의 골소실에 대한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추세선을 그려봤더니요, 리니어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점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화되면서 임플란트 그 골 부분이 녹고 있다, 프로그레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는 논문입니다. 베글룬드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과정을 막지 못하면 치주 질환에 비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더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속화되는 패턴이라고 하고요. 넌 리니어하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되기 확 안 좋아지는 가속화되는 패턴이고 일반적으로 치주 질환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서 치주 질환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사실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항상 초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플란트를 시행했으면 이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어떤 다른 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스케일링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계속 환자분을 좋게 가지고 계시면 더더욱 그 환자분들이 믿어서 또 임플란트도 많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시고 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모두 명심해 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